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어느 고을에 정력이 남달리 좋은 대감이 살았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대감이 안방 행차를 하진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한 번씩은 안방을 찾고 친구들과 술이라도 걸친 날은 이틀 만에도 찾아와 옷고름을 풀어주던 대감이 마님을 찾아온 지가 까마득한 일이 되었지요. 조미 수신 마님이 늦은 밤 부엌에서 뒷물을 하고 분을 바르고 간단한 술상을 차려 앞마당 건너 대감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스스 일어난 대감은 곧불 기운이 있다며 술잔도 받지 않고 땡감 씹은 표정으로 술상의 젓가락조차 잡지 않았지요. 푹 주무십시오. 마님은 대감에게 한마디 던지고 무안하게 술상을 들고 안방으로 돌아와 혼자서 한숨을 안주 삼아 술주전자를 다 비워버렸습니다. 대감이 정말 곧불 기운으로 나를 찾지 않는 건가? 어디 첩이라도 얻은 건가? 마님은 밤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내 동창이 밝았지요. 그런데 며칠 뒤 우연한 기회에 수수께끼가 풀렸는데 마님이 속이 안 좋아 뒷간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밤은 깊어 삼경인데 교교한 달빛 아래 번개처럼 앞마당을 스쳐가는 인기척을 보고 살며시 뒤따라 가보니 누군가 대감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대감방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엿들었습니다. 아잉, 대감마님 부끄럽사옵니다. 가만히 써보거라. 어머,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종 9월의 교태 섞인 콧소리였죠. 안 그래도 요즘 부엌대기 9월이년 엉덩이에 육덕이 오르고 눈웃음엔 새끼가 올라 남자 하인들이 군침을 흘리는 걸 안방마님은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봤었는데 대감에게 꼬리를 쳤다니 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체면에 9월이를 족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감을 족칠 수도 없어 부글부글 속만 끓였습니다. 그 후부터 밤이 오면 마님은 잠도 안 자고 9월이를 감시했지요. 그러니 9월이도 마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방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쌀이제 넘어 잔치집에 갔다가 밤중에 돌아오더니 마당에 마중 나온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9월이 좀 내 방으로 보내시오. 다리 좀 주무르게. 대감의 입에서 나온 9월이 소리에 마님은 속이 뒤집어졌지만 보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9월이 년이 마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치 보느라 대감의 방 근처에도 못 가던 9월이 어느 때부터인가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성큼성큼 대감 방으로 들어가기가 일쑤였지요. 그러던 하루는 마님이 발 뒤꿈치를 들고 대감 방문 앞에서 귀를 세우고 방 안을 엿들으려 하는데 쾅 하고 문이 열리며 9월이년 한다는 말이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보세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서 안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죠. 마님은 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9월이만 보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잔소리를 해댔지요. 너 국에다 소금 가마니를 삶았냐? 간이 이게 뭐냐? 없는 집에서 자라. 모든 반찬이 소태야 소태.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데 한쪽 귀로 흘려듣던 9월이도 참다 반격을 가해왔지요. 제가 마님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지요? 대감마님이 그러시는데 바느질도 제가 낫고 음식 솜씨도 제가 낫다고 합니다. 인연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요. 9월은 그 즉시 보따리를 싸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못 나가겠다는 듯 고개를 획 돌려 마님에게 소리쳤지요. 대감마님 말씀이 이부자리 속에서도 제가 훨씬 낫다고 합니다. 뭐라? 전연이 뚫린 입이라고 못하는 말이 없어. 9월은 마님이 화내는 모습에도 분이 덜 풀렸는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당새도 제가 훨씬 낫다고 합니다. 뭐, 이 말을 들은 마님은 사색이 되어 버선발로 달려나가 9월이를 잡고 안방으로 밀며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월아, 그런다고 정말 나가면 어쩌느냐. 며칠 푹 쉬어라. 부엌 살림은 내가 할게. 응? 그날 이후로 마님은 9월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9월을 상전처럼 모시듯 하며 살았다 합니다. 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오가와 이가가 살고 있었는데 앞뒷집에 사는 데다 동갑이라 어릴 때부터 내 집 내 집이 따로 없이 형제처럼 함께 뒹굴며 자랐지요. 그런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들었지만 오가의 부인은 아들을 쑥쑥 뽑아내는데 뒷집 이간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강간무소식이라 의원을 찾아 온갖 약을 다 지어 먹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설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장을 보러 시장을 갔습니다. 아들이 셋인 오가가 아이들 신발도 사고 아이들이 뚫어놓은 방문을 새로 바를 창호지도 사는 걸 이가는 부럽게 바라보아야 했지요. 아이고 이놈들이 어찌나 문 창호지에 구멍을 뚫어놓는지. 바람이 숭숭 들어와 견딜 수가 있어야지. 사내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겠나? 암튼 부럽네, 부러워. 장을 다 본 두 사람은 대포집에 들러 거하게 막걸리 잔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집 오간의 아들 셋은 동구 밖까지 나와 아버지 보따리를 나눠 들고 집으로 들어가 떠들썩하게 자기 신발을 신어보며 야단인데 뒷집 이간에는 정막강산 아니겠습니까? 차례상에 올릴 재수를 부엌에 던진 이간은 방문의 창호를 손으로 뜯으며 투덜거렸죠. 이놈의 문은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구멍 하나 안 나니. 가만히 있는 문창호에 구멍을 내는 남편을 보고 그 부인은 부엌으로 가 앞치마를 흠씬 적셨습니다. 설날을 앞둔 여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죠. 꼭두 새벽부터 차례상을 차린다. 세뱃꾼들 상을 차린다. 친척들 술상 차린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날 저녁 주막에서는 동네 남정네들의 유판이 벌어졌죠. 이가는 오가를 뒷방으로 끌고 가 호젓이 앉아 술상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가가 오가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애원했지요. 내 정을 뿌리치지 말게. 대체 무슨 일인가? 큰 죄라도 지었는가? 걱정 말고 말해보게. 내 자네를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네. 이가는 무엇을 결심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오가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가는 화들짝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지요. 그 무슨 망측한 이야기인가? 난 못 들은 걸로 하겠네. 부탁이네. 나를 위한 일일세.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네. 이 사람아, 하루 이틀에 나온 생각이 아닐세. 천지신명과 자네와 나 이렇게 셋만이 아는 일, 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흐느껴 울며 애원하는 이가를 보자니 오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오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연거푸 동동주 석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밤은 깊어 삼경인데 피곤에 절은 이가의 부인은 안방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안방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와 옷을 벗고 이가의 부인을 껴안은 사람은 이가가 아니라
오가였습니다. 확 풍기는 술 냄새에 고개를 돌리고 잠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고쟁이도 안 벗은 채 이가의 부인은 다리를 벌리고 이를 치렀지요. 이가의 부인이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진 걸 보고 오가는 슬며시 안방에서 빠져나오고 이가가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가 부인은 입덧을 하더니 추수가 끝나자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지요. 이가와 그 부인은 감격에 겨워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렵게 얻은 아들이 서당을 다니면서 근동에 신동이 났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소문을 들은 오가는 틈만 나면 담 너머로 이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가가 서당에 들렀더니 훈장은 출타하고 7살 난 이가의 아들이 훈장을 대신해 학동들에게 소학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동들 사이에는 10살, 12살, 15살인 오가의 아들 셋도 끼어 있었지요. 며칠 후 이가와 오가가 함께 장에 가는데 길에서 만난 훈장이 이가를 보자마자 이가의 아들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천재요. 내년엔 조시를 보도록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오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며칠 후 오가가 이가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벌컥벌컥 술을 마시더니 느닷없이 말했지요. 내 아들 돌려주게. 뭐라고? 아들을 돌려달라는 말이 이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몇 날 며칠을 두고 둘은 멱살잡이를 하다가 술잔을 놓고 밤새도록 말다툼을 하다가 마침내 사또 앞까지 가는 송사를 벌였습니다. 오가는 천륜을 앞세우고 이가는 약조를 앞세우며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러니 사또도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참 별일이구나. 한 사람은 자신의 씨앗이니 돌려달라 하고 한 사람은 약조를 했으니 못 돌려준다 하고. 여봐라. 내 사또? 어디 그 똑똑하다는 아들놈을 좀 보자. 사또의 명에 이가의 아들이 관하로 불려왔지요. 사또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물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그 말에 7살 난 이가의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훔치더니 말했지요. 지난 봄에 모심기할 때 앞집에서 모가 모자라 우리 집 남는 모를 얻어가 심었습니다. 가을 추수할 때 우리 집에서는 앞집에게 우리 모를 심어 추수한 나락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참 과연 신동이구나.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는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재판은 이것으로 끝났다. 오가는 들어라.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헛소리를 할 땐 곤장을 각오하라.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며 이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평양에 모란이란 기생이 있었는데 그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 또한 뛰어나 한양으로 뽑혀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골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온 한 선비가 있었는데 성이 이씨라 모두 이생이라 불렀지요. 이생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에 얹혀 살다 17의 나이에 이미 진사시에 합격하니 시골의 부잣집에서 그를 대릴사위로 들여 아낌없는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생이 3년마다 열리는 대과시험을 보려 한양으로 상경할 때이면 그의 장인 장모가 사위의 객지 생활을 걱정해 많은 재물을 챙겨주었지요. 사실 3년마다 열리는 대과시험이 가까워져 오면 전국 각지에서 이름난 선비가 한양으로 몰려드니 그 애는 한양의 장사치들과 기생들에게는 큰 대목이었습니다. 한양의 여관들은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로 방이 모두 차 빈방을 찾을 수 없었고 종이, 붓, 벼루를 파는 가게이며 술을 파는 주막까지 늘 인산이 내었지요. 그러는 중에 한양의 기생들은 시골에서 상경한
순박한 선비들의 껍데기를 벗겨 먹으려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진한 향내를 풍기며 한껏 요염한 자태를 취하고는 선비들을 유혹하였습니다. 한편 이생도 대과 시험을 치르러 처가에서 챙겨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한양으로 상경했지요. 그런데 이생이 가까스로 한양도성 안에 머무를 숙소를 정했는데 공교롭게도 기생 모란의 집과 이웃해 있었습니다. 모란이 담 너머로 이생을 유심히 살펴보니 짐이 많고 재물도 꽤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어머, 마침 잘 됐구나. 내 재물 많은 선비를 만나려고 애쓰던 참이었는데 바로 이웃에서 봉을 만나게 되었으니 정말 행운이로구나. 모란은 이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이생을 벗겨 먹을 계책을 꾸몄지요. 그날 밤 모란은 방문을 확 열어젖히고 가야금을 뜯었습니다. 이생이 방 안에 앉아 홀로 과거 공부를 하다 난데없이 들리는 가야금 소리에 마음이 쓸쓸하고 울적해져 방문을 열고 뜰로 나와 주변을 살피니 담장 너머에서 한 여인이 방문을 열어젖히고 가야금을 뜯고 있는 게 보였지요. 거참 보기 드문 미인이구나. 이생은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정신을 잃고 한참이나 모란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모란은 담장 너머에서 이생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가야금만 뜯었죠. 그러다 순간 고개를 들어 이생과 눈이 마주친 모란은 화들짝 놀라는 척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생은 이웃집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려 쉬이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거참 내 명색이 선비로서 한낱 여인을 잊지 못하여 이리 잠을 설치는가? 고향에 있는 아내와 장인 장모께 부끄럽구나. 이생은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긴긴 밤을 새우다 새벽녘에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모란이 이생이 머무는 집 안으로 슬며시 들어갔죠. 그리고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나, 저는 아는 사람이 이곳에 머무는 줄 알고 들어왔더니 아니네요. 존귀하신 선비가 계시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와 죄송하옵니다. 무례한 행동을 용서하소서. 모란은 이러고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 휙 돌아서 나가버렸지요. 이생은 다시 한번 모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만 정신을 잃고 그날도 밤잠을 설친 채 그저 다시 한번 보기를 고대하였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뒤 이생이 저녁밥을 먹고 혼자 무료하게 앉아 있는데 기회를 엿보던 모란이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마련하여서 찾아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고향 집을 떠나 이렇게 홀로 계시니 얼마나 적적하신지요? 소녀도 남편이 멀리 군역으로 떠나가서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매우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속담에도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고 하지 않사옵니까? 그러니 허물하여 꾸짖지 마시고 소녀가 가져온 이 술이나 한 잔 드시면서 객지의 무료함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란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니 이생은 봄바람에 눈 녹듯 그대로 긴장이 풀려버렸지요. 이에 모란은 계속 술을 부어곤 하면서 교태 어린 말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이생은 마침내 취하면서 여인의 가는 허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념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자의 옷을 벗긴 다음 함께 누운 뒤 꿈속 같은 시간을 허우적거렸죠. 그렇게 황홀한 밤을 보낸 이생은 모란의 제의에 따라 이튿날 당장 모란의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갔고 시골에서 장인 장모가 정성껏 마련해준 재물도 모두 옮겨갔습니다. 이생이 모란의 집에 사는 동안 모란은 아침마다 여종을 불러 당부하였지요. 얘야, 서방님 음식을 아주 정갈하고 풍성하게 잘 차리대.
서방님이 즐겨 드시는 것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생은 자신을 살뜰히 챙기는 그 마음에 감동하여 진정 객지에서 좋은 짝을 만났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날로 이생은 시골에서 가져온 재물괴의 열쇠를 모두 모란에게 맡긴 채 세상 가는 줄 모르고 향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모란의 얼굴이 슬퍼 보였지요. 이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위로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요? 우리 사이의 정의가 점점 소원해져서 그러시오? 아니면 의식이 부족해 그런 거요? 어서 말을 해보시오. 서방님, 아무 관원은 내 친구를 사랑하여 같이 살고 있사온데 금비녀와 녹색 비단옷을 사주었답니다. 그 관원이야말로 진정한 장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이라면 어렵지 않소. 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오.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말만 하구려. 하지만 서방님, 내가 서방님과 동거하고 있는 탓에 재물은 점점 말라가는데 어찌 사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지요? 무슨 소리? 어서 말해보시오. 내 다 사줄 것이니. 이생은 모란의 걱정에 화를 내면서 친구가 선물로 받았다는 물품보다 더 많은 것을 사주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비단 장수가 와서 구름 무늬가 있는 고운 비단을 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이생은 역시 남은 재물을 모두 털어 모란에게 그 비단을 사주려고 하니 모란이 옆에서 이생을 말리는 체하였지요. 서방님, 좋은 비단이어나 주머니에 돈이 모두 비어가는데 살아갈 걱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는지요? 하지만 이생은 모란의 만류에 오히려 큰 소리로 꾸짖으며 있는 돈을 다 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게나. 그렇게 이생이 가져온 돈이 모두 바닥난 그날 밤 이생은 술과 모란의 향취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이른 아침 이생은 타오르는 갈증에 눈을 떠 자릿기를 들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는데 바로 옆에 있어야 할 모란이 보이질 않았고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지요. 이생이 방문을 열고 나와 앉았는데 이른 아침이면 늘 밥 짓는 냄새가 났는데 오늘 아침은 사람의 인기척마저 들리지 않으니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이생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안을 다시 살피니 값진 물건은 모두 사라지고 모란도 그의 여종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생은 황망히 마루에 앉아 모란이 돌아올까 하여 기다렸지만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전혀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이생이 밥이나 지어 먹을 생각으로 자신이 가져온 궤를 열어보니 돈 한 푼 들어있지 않았고 집안에는 쌀 한 톨 남은 것이 없었지요. 그제야 이생은 이 모든 것이 모란의 꿰매 빠져 벌어진 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 이 모든 것이 그 향기로운 꿈이었구나. 못된 계집의 꼬임에 넘어가 내 모든 것을 잃고 말았구나. 이생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 탄식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마음먹고 있는데 이웃집 노파가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찾아왔죠. 선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소. 이런 것이 다 기생들의 상습적인 수법 아니오. 아침마다 여종에게 음식을 잘 마련하라고 시킨 것은 선비의 재산을 몰래 빼내려는 수작이었고 다른 기생에게 관원이 값진 물건을 사주었다고 한 것은 선비에게 경쟁심을 불어넣어 주도록 한 것이었으며 마지막에 비단장수가 찾아온 건 역시 서로 짜고 꾸며 선비의 재물을 모두 빼앗으려는 수작이었답니다. 한데 그런 걸 몰랐다니 참으로 가엾구려. 이웃집 노파의 말에 이생은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네, 그 못된 용우를 보기만 하면 이 두 손으로 때려 죽일 것이오. 그런 다음 거꾸로 세워 옷을 홀랑 벗겨버리리다. 이생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황급히 집을 나섰지요. 그리하여 교방 근처로 가서 길가에 숨어
지나가는 기녀들을 살펴보고 있으니 마침 모란이 다른 기생 10여 명과 함께 떠들며 웃으면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를 본 이생은 속이 뒤집히고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 없어 곧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천년묵은 불려오야 개 섞어라. 내 비록 참기 노릇을 하지만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속히 내가 사준 금비녀와 비단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오늘 너를 때려 죽일 것이다. 그 소리에 이생을 본 모라는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옆에 있는 여러 기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 어리석은 바보 녀석 좀 보려무나. 세상 천지 어디에 기생과 놀면서 준 재물을 돌려달라는 바보 멍청이가 있다더냐? 너희들은 저런 어리석은 사내를 본 적이 있느냐? 뭐라고? 호호. 세상에 그런 바보도 다 있다니? 어디 얼굴이나 좀 보자꾸나. 어떻게 생겼기에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지? 여러 기생이 큰 소리로 웃으며 몰려드는 작은 소란에 한양에 올라온 과객이며 장사치마저 구름같이 모여들어 이생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이생은 순간 자신의 꼴이 너무도 부끄러워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돌리고 달아나 버렸지요. 이생은 그날로 의지할 데 없는 신세가 되어 한양에서 거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여러 집을 돌면서 밥을 얻어먹다가 한양에서는 더 이상 거린 행세를 하며 살 수가 없으니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죠. 곧 그는 밥을 빌어먹으면서 걸어서 여러 날 만에 시골 처갓집에 도착했는데 이생이 모란에게 홀려 가진 돈을 모두 날렸다는 소문은 이미 온 식구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린이 되어 돌아온 사위를 본 장인 장모는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면서 대문을 닫아 걸고 이생을 내쫓았죠. 부모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이생은 마침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문전걸식을 하는 완전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전해지죠.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사는 나무꾼 박씨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혼기를 한참이나 넘긴 딸이 올해는 시집 가겠지 했는데 또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버렸으니 딸아이는 한 살을 더 먹어 22살이 되었기 때문이죠. 집안 살림이라도 넉넉했으면 진작 시집을 보냈겠지만 하루하루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끼니 때우기도 버거웠으니 말입니다. 박 씨는 1년 12달 명절과 날씨가 좋지 않은 날만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서 장에 내다 팔아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죠. 가끔 박 씨의 집으로 산 아래 매파가 와서 중매를 섰지만 혼수 흉내 낼 돈이 없어 한숨만 토하다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한 박 씨지만 한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나무장사뿐인데 요즘은 몸도 젊은 시절과 달라 힘에 부쳐 나무찜도 점점 작아졌죠. 어느 눈이 펄펄 오는 날 박 씨는 지게에 도끼를 얹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눈이 이렇게 오는데 나무하러 가려고요? 걱정 마시오. 그냥 뒷산에 가서 낙엽이나 좀 긁어올라니. 그래도 눈길이 미끄러운데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오늘이 우리 연희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지. 내 무리는 안 할 테니 걱정 마시오. 말을 이렇게 했지만 박 씨는 오늘은 화력 좋은 굴참나무를 찾아 장에 내다 팔 요량으로 산속 깊숙이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 잠시 헤매던 박 씨가 굴참나무를 발견하여 지게를 세워놓고 손에 도끼를 쥐고 나무를 내리치려는 순간 박 씨의 눈에
새하얀 눈 사이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 씨가 눈을 헤치고 조심히 산삼을 캐내니 그것은 백년은 좋게 되어 보였죠. 산신령께서 도와주셨구나. 이제 우리 연이 시집 보내고 논밭을 사서 농사 지으며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박 씨가 백년 묵은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은 금방 저작거리에 퍼져 약재상들이 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씨,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세. 천석군 부자 김찬봉이 기다리고 있네. 박 씨는 이끼로 싼 산삼을 보자기에 싸들고 약재상을 따라 저작거리 주막으로 갔지요. 김찬봉과 그의 수하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박 씨를 기다리고 주막을 제 집처럼 여기는 노름꾼들, 껄렁패들도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박 씨가 보자기를 풀자 백년생 동자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냈지요.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와 하고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틀림없는 산삼이군. 내 천냥을 줄 테니 이 산삼을 내게 팔게. 찬양 소리에 박 씨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을 이리 쉽게 만져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돈인데 말이죠. 그런데 박 씨가 네하고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 번개처럼 산삼을 낚아채더니 와그작와그작하고 씹어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세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찬봉의 수하들이 산삼도둑의 멱살을 잡아 올려보니 폐병으로 콜록콜록하는 노름꾼 허생이었지요. 제대로 노름판에 끼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골이나 뜯는 집도 잘도 없는 젊은 놈팡이 허생은 코피가 터지고 입술은 탱탱 부어오른 채 김찬봉 수하들에 의해 방바닥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찬봉은 수하들에게 명령했지요. 여봐라, 이놈을 포박해서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내 오늘 이놈의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낼 테다. 김찬봉의 말에 허생은 사색이 되어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씨 착한 박 씨가 그런 허생이 불쌍해 보여 나섰죠. 참봉어른, 오늘 거래는 없던 일로 하시지요. 아직까지 허생의 뱃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입니다. 이놈의 배를 째든지 통째로 삼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김찬봉이 박 씨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찬봉은 산삼을 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돈들 일이 없으니 손해볼 것도 아니어서 아쉬운 마음을 접고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허생을 데리고 나와 동구 밖에서 그를 풀어줬죠. 그만 가보게. 다른 일하면 눈밭에서 흠씬 두들겨 패거나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으며 관하로 끌고 갔을 텐데 박 씨가 아무 소리 없이 가보라 하니 허생은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다. 눈밭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허생이 사라진 이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지요. 박 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크게 한숨을 토했습니다. 그걸 팔아 우리 연이 시집 보내려 했는데 배를 쨘들 산삼이 멀쩡할까? 내 팔자에 웬 그런 복이?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예나 다름없이 박 씨가 나무찜을 지고 산에서 내려와 집마당으로 들어오니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니시오? 소인 허생입니다. 허생이라고요? 언뜻 허생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던 박 씨가 가만 보니 3년 전에 그 허생이 아니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얼굴에 살이 오르고 어깨가 떡 벌어져 다른 사람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어찌 이리 사람이 변한 것이오? 여기 돈 만냥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날 절 살려주신 덕에 저는 병도 고치고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었습니다. 허생은
박 씨의 산삼을 먹고 폐병이 완치되어 마포나루에 진을 치고 장사판에 뛰어들어 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꽃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허생과 박 씨 딸 연희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나무지게를 지지 않고 저잣거리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고 살았지요. 후에 사람들이 박 씨의 착한 마음이 복을 가져왔다고 칭찬을 하였다 합니다. 옛날 옛적 눈발이 펄펄 휘날리는 경상도 안동 땅에 꾀죄죄한 낯선 선비 한 사람이 허름한 괴나리 보찜을 메고 나타나 천석군 부자 김찬봉 댁을 찾아갔습니다. 김찬봉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린 젊은 선비는 목이 맨 소리로 하소연을 늘어놓았지요. 소인은 옹천에 사는 허정이라 하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관가에 끌려가시더니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죄목을 덮어쓰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엄동설 안에 옥중에 계신 아버님 생각을 하면 효자로 보이는 선비는 서름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닭똥 같은 눈물만 흘렸지요. 거참 사정이 딱하시오. 그런데 내게는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오? 김찬봉의 물음에 선비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고을에 이방이 찾아와서 돈 500냥만 내면 제 아버님을 풀어줄 수 있다 귀띔을 주었지요. 그런데 그 큰 거금을 어찌 청렴한 선비의 집에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선비는 그렇게 말하고 한참을 소리내어 우는데 김찬봉이 들으니 영락없이 돈을 꿔달라는 수작이었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김찬봉이 자세를 바꿔 눈을 내리깔고 차갑게 대꾸했지요. 날이 왜 이리 굳은 것이냐? 그래, 내게 볼 일이 무엇이오? 그 말에 젊은 선비는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따리에서 나온 것은 높이가 한자쯤 되는 휘황찬란한 금부처였지요. 저의 25대 선조께서 고려 버풍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금부처는 우리 집에 가보이며 가문의 자랑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걸 담보로 500냥만 빌려주시면 정월 금음까지 이자 100냥을 붙여 꼭 갚겠습니다. 금불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김찬봉은 그것을 갖고 싶은 탐욕으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정신이 아득하기만 하였지요. 좋소. 내 500냥을 내드리리다. 하지만 약속한 정월 금음까지 이자 100냥을 붙여 갚지 않으면 그 불상은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약조하겠습니다. 김찬봉은 안방에서 돈 500냥이 든 돈자루를 내와 선비에게 내주고 불상을 챙겼지요. 그리고 젊은 선비는 김찬봉이 선뜻 내놓은 500냥을 안고 호련히 눈밭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김찬봉은 친구며 동네 사람을 닥치는 대로 불러 금부처를 자랑하는 게 하루 일과였지요. 그 가난한 선비가 2달 만에 무슨 수로 600냥을 구하겠어. 이 금부처는 모르긴 몰라도 구할은 자네 것일세. 그야 여부가 있겠는가? 어찌 자네는 이리 복도 많던가? 가만히 있는데도 이리 재물이 굴러들어오니. 그러게 참 부럽네. 부러워. 금부처를 보고 감탄한 친구들의 말에 김찬봉은 그저 껄껄 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온 손자 녀석이 김찬봉의 간을 철렁하게 하는 소리를 했지요. 할아버지, 그런데 고려왕조에는 버풍왕이 없었다는데요. 뭐라? 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 오늘 훈장님께 들었습니다. 내 훈장님께서 모르는 소리를 하셨구나. 그리고 그 금부처에서 자꾸 색이 묻어나는 게 아무래도 순금 덩어리가 아니고 금을 도금한 것 같아요. 이걸 보세요. 김찬봉이 손자의 손을 보니 과연 누런 칠이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김찬봉이 하인을 옹천 땅으로 보내 허정을 찾아 데려오라 했지만 사기꾼이 자기 사는 곳을 고지곳대로 얘기했을리 만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며칠 뒤 헛걸음을 하고 돌아온 하인이 김찬봉에게 아뢰었지요. 주인마님, 송구하게도 옹천 땅 어디에서도 허정이라는 자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웃골까지 모두 수소문해봤는데 저로서는 도무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요. 뭐라? 아이고, 이런 사기꾼 놈에게 당하다니. 김찬봉은 그날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지요. 그러자 손자 녀석이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할아버지 걱정하실 것 없어요. 금부처가 가짜라는 걸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저 제 말대로만 하시면 그 허정이라는 자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 무슨 꾀라도 있더냐? 손자 녀석이 김찬봉에게 속닥속닥 이야기하는데 들으니 그럴듯한 계책이었지요. 다음날 새벽녘에 손자 녀석이 밧줄로 제 할아버지를 포박하고 자신도 포박한 후 김찬봉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니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내 이놈들, 간밤에 도둑이 들어온 것도 모르느냐? 도적놈들이 와서는 금불상을 빼앗아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모두 잠만 자고 있었더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혼만 나고 있었죠. 안동부자 김찬봉이 담보로 잡아둔 금부처를 도둑 맞았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리말리 퍼져나갔고 기어코 김찬봉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사기꾼은 돈 500냥으로 풍기에서 살림을 차려놓고 빈들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자 또다시 사기를 칠 생각이 번뜩 났지요. 잡고 있던 담보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건 부르는 게 값이렸다. 5천냥, 아니야, 10,000냥은 받아내야지. 사기꾼은 600냥을 만들어 정월 금음이 되기도 전에 안동 땅으로 김찬봉을 찾아갔는데 소문대로 김찬봉은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이자 100냥을 붙여서 600냥을 갖고 왔습니다. 제 금부처를 돌려주시지요. 김찬봉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만 도둑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 말에 젊은 선비가 방방 뛰며 말했지요. 뭐라고? 당장 사또 앞으로 가자고. 김찬봉은 사기꾼의 꼴을 보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 선비가 사또 앞으로 가자신다. 그 가짜금 부처를 갖고 오너라. 그 소리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기꾼을 포박했지요. 옛날 옛적 상주지방에 박찬봉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박찬봉은 호탕한 성격과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흔히들 아는 돈밖에 모르는 부자와는 달랐지요. 그는 돈벌이에 매달려 골치를 썩이지 않고 늘 아랫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었으며 고을에 기근이 들 때면 곡간을 풀어 사람들 돕기를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일은 이 집사에게 맡기고 포목점은 왕 집사, 해산물 도매는 남 집사, 소금 도매는 김 집사에게 각각 맡기고 그는 주로 선비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겼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천 매월이에게 여관도 운영하도록 맡겼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매듭달이 되어 집사들은 제각기 장부를 가지고 사랑방에 모여 박찬봉 앞에서 한 해의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농사 담당 이 집사는 작황을 보고하며 올가을에도 천석은 문제없다고 큰소리치고 해산물 도매남 집사는 한 해 이익이 1250냥이 났다고 보고하고 소금 도매 김집사도 720냥 흑자를 보고하였는데 포목점 왕집사는 340냥 적자를 보고하였지요. 참봉어른, 송구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백부상을 다녀왔는데 창고에 쌓여있는 여변초에 연기소독을 하지 않아
쌓아둔 포목에 조미스러 제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제 불찰이 너무 크오니 제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움츠린 채 무릎 꿇고 앉아있는 왕집사를 보며 박찬봉은 말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요. 장사에 돈 벌고 미치는 것은 상가지 상사 아니겠는가? 박찬봉은 껄껄 웃으며 왕집사의 어깨를 두드려 위로하였지요. 그렇게 결산이 끝난 후 질펀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박찬봉이 돌리는 매실주, 감로주, 인삼주에 모두가 대취했을 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꺼버렸죠. 그때 엄마야 하는 박찬봉의 첩, 매월의 비명이 들리곤 곧이어 불이 켜지고 술판은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매월이 꿀물을 타서 박찬봉에게 들고 와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소첩이 어젯밤에 왜 비명을 질렀는지 아십니까? 그래? 잘 모르겠는데. 왕집사라는 인간이 포목점도 적자낸 주제에 불이 꺼지자 소첩의 허벅지에 손이 들어오지 뭡니까? 박찬봉은 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월의 허벅지에 들어간 손은 왕집사 손이 아니고 내 손이야. 박찬봉은 평소 왕집사를 잘 알았기에 그 말을 믿기 힘들기도 하였고 불이 꺼진 틈이라 진정 누가 그랬는지 알 수도 없다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주고을에 돈을 주고 벼슬을 산 사또가 새로 부임했는데 틈만 나면 박찬봉을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은근슬쩍 돈을 바칠 것을 요구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바치고 나면 또다시 요구하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요. 그런데 급기야는 소금 도매상과 건어물 도매상을 사또의 종영에게 넘기라고 협박까지 하더니 거절한 지 닷새 만에 박찬봉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2번이나 바뀌고 나서야 박찬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옥사 앞에 왕 집사가 생두불을 들고 기다렸지요. 참봉어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 왕집사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지내는가? 박찬봉의 물음에 왕 집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그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한 박찬봉이 캐물으니 박찬봉의 부인은 친정으로 가버렸고 매월이는 원님의 애첩이 되어 있었고 이 집사는 논을 다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집사와 김집사도 해산물 도매상과 소금 도매상을 헐값에 원님 종영에게 팔고 도망가 버렸다니 박찬봉은 대경실색할 노릇이었지요. 그날 밤 촛불 아래서 왕집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직도 참봉어른은 부자이십니다. 2년 동안 포목점 이익이 27,150냥입니다. 그 말에 허웃는 박찬봉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박생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조상한테서 문전옥답을 착실하게 물려받아 사는데 걱정이라고는 하나 없이 살았지요. 거기에 젊은 시절 생원시에 합격하여 다 늙은 나이에도 시골 동네에서는 생원 어른이라며 깍듯이 대해주니 늘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며 살았습니다. 박생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는 조금 쓸만해 그래도 서당에서는 신동 소리를 들으며 글 공부에 전념하였지만 과거 시험에서는 번번이 낙방이니 박생원은 늘 답답하기만 하였죠. 아니 이번에도 낙방이더냐? 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평생 과거만 보다 장가도 못 가겠어요. 제 너머 윤초신의 여식이 성격이 아주 똑 부러지고 얼굴도 예쁘다니 혼담을 넣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저도 이제는 장가라도 가야 글 공부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글 공부하던 친구놈도 장가를 가더니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돼요. 글 공부하는데도 훨씬 낫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당신도 나하고 혼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 해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던 거 생각 안 나세요? 그랬던가? 좋소. 그럼 윤초 시내로 중매쟁이를 한번 보내보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놈아, 그런 소리 말고 어여 가서 글 공부나 더 하거라. 네, 그래야겠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 박생원 아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박생원의 아들은 몇 달 전 우연히 윤조 씨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해 글 공부는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윤조 씨의 딸과 인연을 맺을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지요. 그러니 어디 과거 시험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박생원의 아들은 고민하다 그 어머니에게 통사정하여 혼담을 넣어달라 부탁했던 것이죠. 아니 이놈아,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온통 머릿속에 여자 생각뿐이더냐. 아이고, 어머니. 책을 펴도 눈을 감아도 윤초시댁 딸의 얼굴이 떠오르니 제 어찌 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부디 아버지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나이 19이면 이제 장가도 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평생 과거 공부만 하다 늙어 죽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들만 하나 더 있었어도 이놈을 그냥. 그렇게 박생원의 집에서는 윤조 씨의 집으로 중매쟁이를 보내 혼담을 나누었고 이상하리만큼 쉽게 두 집안은 사돈을 맺게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세색 씨가 시집이라고 와보니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에 매달렸고 시아버지란 사람은 꼴의 양반초시라고 사랑방에서 양반다리를 꼬고 앉아 오가는 선비들 다 끌어모아 밥 주고 술 주며 살림만 축내고 있었지요. 거기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매년 한 자리씩 팔아치워 앞으로 4, 5년이면 알거지가 될 판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들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사랑방에 시아버지의 글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얘야, 술상 좀 차려오너라. 네, 아버님. 막상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 술안주로 낼 변변한 음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몇 해만 더 지나면 집안 살림이 거덜나겠구나. 며느리는 갑자기 낫으로 3단 같은 머리를 싹둑 잘라 머슴에게 건네며 그걸 팔아 술과 고기를 사오라 일렀지요. 그걸 받아든 머슴은 사색이 되어 사랑방으로 달려가 박생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사랑방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지요. 박생원의 친구들은 하나둘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니 모두 다 사라지고 박생원은 사랑에 혼자 남아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머슴은 사랑방에서 나오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벌벌 떨고 있는 머슴에게서 머리카락을 싼 보자기를 빼앗아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돌아오는 며느리의 손에는 삐약삐약 우는 병아리 30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며느리는 손수 닭집도 짓고 도랑을 뒤져 지렁이를 잡아먹이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봄이 됐을 땐 그동안 족제비와 병으로 죽은 몇 마리를 제외하고 살아남은 병아리들이 토실토실하게 자라 중달기 됐지요. 가을이 되면 수탉은 팔고 암탉이 낳는 달걀 팔꿈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 윤초 씨가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자른 그날 이후로 늘 며느리 눈치를 보던 박생원은 신이 났지요. 얘야, 사돈 오셨다. 닭 한 마리 잡아서 술상 좀 차려라. 네, 아버님. 그런데 며느리가 닭을 잡으려고 좁쌀 한 줌을 쥐고 마당에 뿌리며 구구 소리를 하자 구구, 구구, 구구. 닭들은 놀라서 후다닥 울타리 밖으로 주랭랑을 쳐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며느리가 닭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보다 못한 박생원이 답답했는지 팔을 걷어붙이고 쌀독에서 쌀을 한 줌 쥐고 나와서 뿌리며 구구하고 외치자 닭들은 장독대로 지붕으로 날아올라 도망쳐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기가 난 박생원은 구구 소리를 계속 외치며 닭들을 뒤쫓느라 구덩이에 빠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려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저녁나절이 되어 박생원은 닭장에 닭이 들어오면 잡겠다고 닭장 안에 쌀을 뿌리며 다시 구구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닭들은 모두 마당 옆 감나무로 올라가 가지에 앉아 밤을 새울 작정인 모양이었지요. 결국 친정아버지 윤초 씨는 빈 입으로 돌아가며 중얼댔지요. 아이고, 내 전연 속을 모를까봐. 시집을 가도 하나도 안 변했네 그려. 에휴, 독한 것. 한편 박생원은 모처럼 삶은 닭을 먹을 생각에 들떠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치밀어 이놈의 닭을 다 잡아버리겠다고 긴 몽둥이를 들고 휘둘러대다 며느리가 머리 잘라 산 닭들을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입맛만 다실 뿐이었지요. 나 참 간만에 푹 삶은 닭고기 맛이나 한번 보나 했더니 아버지, 닭이 뭡니까? 저는 하루라도 글 공부를 게을리하면 잠도 안 재웁니다. 그러냐? 그건 잘 되었구나. 그런데 이튿날 답답한 박생원이 동네 마실 가고 없을 때 며느리가 겉보리를 마당에 뿌리며 허이 허이 외치자 닭들이 몰려들어 며느리의 발밑에서 모이를 쪼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닭들이 모이를 다 먹자 며느리는 부지깽이로 땅을 후려치며 구구하고 외쳤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닭들은 주랭낭을 쳤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는 닭들이 모이를 다 먹으면 늘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었지요. 아이고, 저 독한 것.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생원의 집안 살림은 점점 늘어만 가고 그 아들은 진사시에 급제하는 경사에 며느리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 경사까지 겹치었으니 고을에서는 그 며느리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아버지, 곶감이 하나 먹고 싶습니다. 아들아, 그런 것은 내 어미한테 말하거라. 아버지는 이 고을의 현감인데 어찌 곶감 하나도 맘대로 못 드신답니까? 나는 이 고을을 다스리지만 우리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내 어미란다. 어휴.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황첨지라는 부자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5년이나 머슴을 살다 세경으로 밭이 딸린 산을 얻어나온 노총각 억새가 있었지요. 억새는 산비탈에 초가삼간 집을 짓고 밤이나 낮이나 화전을 일구어 이제는 살림이 불어 머슴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발이 휘날리는 어느 겨울날 오후 억새가 방 안에 군부를 잔뜩 짚혀 뜨뜻한 방에 혼자 들어누워 있으니 색시 얻을 생각만 떠올랐지요. 이제는 어여쁜 색시 하나만 얻어 살면 참 좋겠는데. 억새는 방바닥을 긁으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문 밖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억새 있는가? 귀에 익은 목소리에 억새가 방문을 열어내다 보니 황첨지댁 안방마님이 보따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마당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요? 억새는 맨발로 펄쩍 뛰어내려 머리에 인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저께 김장을 하여 자네 목도 조금 담갔네. 억새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선 채 그만 눈물이 핑 돌았지요. 자네가 살림을 어떻게 하나 어디 한번 보세. 마님은 부엌에 들어가 억새가 만료해도 들은 채만 채 흩어진 그릇을 씻고 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온 마님은 억새를 흘겨보더니 말했지요.
김치 항아리를 이고 개울을 건너다 발을 삐끗하였더니 발목이 시려오네. 자네가 좀 주물러 주게. 버선을 벗어 던진 마님의 종아리를 본 억새는 고개를 돌리고 발목을 주무르는데 마님은 무릎도 좀 주물러 주게. 마님이 고쟁이를 걷어 올리자 힘얼건 허벅지가 드러났죠. 억새의 몸은 빳빳해지고 마님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듯하더니 마침내 마님이 억새의 몸을 껴안고 자빠졌습니다. 그렇게 일은 벌어졌고 노총각 억새와 마님은 불덩이같이 타올랐다. 이내 잠잠해졌지요. 뒤돌아 꿇어앉은 억새가 바지춤을 올리며 모기 소리만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은 10년 묵은 체중이 가라앉은 듯 날아갈 듯한 목소리로 자네는 내게 적선을 한 게야. 자네도 알다시피 바깥 양반이란 게 허구한 날 젊은 청년 치마폭에 쌓여서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들어오는 법이 없네. 그 말에 마님과 억새는 또 한 번 불타올랐죠. 그날 이후로 봇물이 터지듯이 황첨지 안방 마님은 툭하면 떡을 싸들고 호박죽을 들고 쇠고기를 들고 억새네 집으로 왔습니다. 어느 날 억새 품에 안긴 마님이 나 이제 고개 넘고 개울 건너 이곳까지 못 오겠네. 날이 어두워지면 자네가 우리 집에 오게. 대담하게도 안방 마님은 억새를 안방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경이 가까워 올 무렵 안방에서 억새와 마님이 한참 일을 치르고 있을 때 난데없이 집에 오는 길을 잊은 듯하던 황첨지가 대문을 두드렸죠. 문 열어라! 억새는 바지만 걸쳐 입고 옷을 옆구리에 찬 채 봉창을 타고 빠져나와 뒷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집에 와서 보니 조끼를 두고 온 것이 아닌가요? 억새는 첨지가 저작거리 껄렁패를 데리고 곧장 덮쳐올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문을 잠그고 도망쳤습니다. 나루터 주막집으로 머슴 친구 문간방으로 객주집으로 복로방으로 동쪽에서 잠을 자고 서쪽에서 밥을 얻어먹고 하던 어느 날 술에 취해 곰곰이 생각하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차량하고 한편으로는 황첨지를 배신한 자신이 죽일 놈 아니겠습니까? 황첨지는 오입쟁이지만 통 크고 인정 많아 5년 동안 억새가 그 집에서 머슴일을 했지만 모진 소리 한 번 듣지 않았었죠. 이튿날 황첨진의 조부 제삿날이라 황첨지가 본가에 머무르는 것을 알고 억새가 찾아갔습니다. 황첨지에게 잘못을 빌고 죽든지 살든지 운명에 맡기기로 한 것이죠. 술잔을 들다 말고 억새를 본 황첨지가 말했습니다. 억새 왔느냐? 억새가 꿇어앉아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려는데 옆에 앉은 마님이 나서 말했지요. 어제도 억새가 영감을 만나 긴히 의논하러 왔다가 그만 헛걸음하고 갔지요. 그 말에 억새는 눈만 크게 뜨고 있는데 마님이 대신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억새가 글쎄 부잣집 안방마님과 안방에서 정을 통하다 갑자기 바깥 양반이 들어와 뒷문으로 도망을 쳤는데 집에 가서 보니 조끼를 두고 갔다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새 서방을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여자라면 어련히 그 조끼를 처리했을 거라고 말해 주었지요. 그러자 황첨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억새야 걱정할 것 없느니라. 한양에 사는 한선비가 충청도 지역을 지나다가 어떤 마을을 보니 기와집이 즐비하기에 날이 저물어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시골의 큰 부잣집이었죠. 주인을 보아하니 나이 40, 50세쯤 된 듯한데 풍채가 넉넉하고 집안 살림 또한 매우 화려했습니다. 게다가 손님에게도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로 대접하는 것이었지요. 이에 선비가
식사를 하면서 살펴보니 그 집에 등이 굽어 곱사등이가 된 아이가 눈에 띄었지요. 선비는 필시 이 집에 아들이려니 하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맞소. 내 외동아들로 등이 굽기 시작한 지 5, 6년이 지났으며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으니 큰 걱정이지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슬그머니 장난이 치고 싶어 말을 꺼냈지요. 내일 일찍이 의술을 공부하여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술은 병을 고치는 날짜가 매우 중요한지라 수일 머문 후에 자세한 처방을 내드리겠습니다. 진정 그 말이 사실이오. 내 그렇게만 해준다면 크게 사례를 하겠소. 주인은 크게 기뻐하여 그날부터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연일 포식을 하고는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었지요. 이 아이의 병을 보아하니 이미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령스러운 비방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하니 황토에 잣나무 씨를 싸서 먹이고 하루가 지난 다음 깨끗한 냉수에 예리한 도끼나를 씻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면 이 병은 곧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주인이 선비에게 물었지요. 이전에 많은 의원들에게 처방을 받아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상한 처방은 처음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내리신 것인지 알려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별로 어려운 처방은 아닙니다. 잣나무를 보면 항상 곱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씨를 흙으로 싸서 뱃속에 심게 되면 곧 그 나무가 자라 아이의 구분 등을 바르게 할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주인은 도끼 씻은 물이 어떻게 곱사등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끼 씻은 물은 왜 마셔야 합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잣나무가 자라는 동안 격가지가 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도끼로 그 가지를 잘라 주어야 잣나무가 곱게 자라기 때문이지요. 그렇군요.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주인은 선비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그 처방대로 해보겠다면서 역시 좋은 음식을 마련해 잘 대접했지요. 이튿날 선비는 주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뒤 1년쯤 지나 선비는 다시 어떤 일로 그 마을을 지나게 되자 호기심에 그 집 앞으로 가서 동정을 살폈지요. 그런데 순간 그 집 주인과 마주쳤는데 그가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네, 언젠가는 의원께서 이곳을 지나칠 줄 알고 밖을 내다보면서 기다렸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다. 주인은 선비의 손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선비가 의아해하며 따라 들어가 아이를 보니 굽었던 등은 완전히 펴진 채 키가 자라 늠름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곧 주인은 깊이 감사를 하면서 값진 음식을 장만해 대접하고는 떠날 때 많은 돈과 비단을 말에 실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그 재물로 한평생 풍족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 땅에 짐승을 사냥하여 먹고 사는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 하루는 첩첩산중을 헤매던 중 풀숲에서 몸을 낮추는 짐승을 향해 활시위를 쏘고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아니 웬걸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은 짐승이 아니라 약초를 캐는 노인이었지요. 사냥꾼은 노인의 시체를 정성껏 염해서 범바위 바로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묻고서 목이 마를 때 마시려고 차고 다니던 표주박에 막걸리를 따라 놓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도 소나무에 목을 메고 죽으려 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늦장가를 들어 얻은 외아들 개똥이와 아내 모습에 그만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후 한숨만 푹푹 쉬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캐물으니 사냥꾼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날이 새면 광가에 가서 자수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사람을 죽인 자는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사형을 당하는 때였으니 아내가 펄쩍 뛰며
남편을 말렸지요. 여보, 하늘 아래 그걸 아는 건 당신과 나 둘뿐이잖아요. 당신 없이 우린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나요? 사냥꾼은 아내의 만료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늦게 일어난 사냥꾼의 아내가 개밥을 주려고 누렁이를 찾았지만 끝내 보이지 않았지요. 에이구, 이 판국에 개 없어진 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그렇게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사냥꾼과 그 아내는 그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 아들 개똥이는 이제는 15살이 되어 아버지를 도와 사냥감을 몰고 아버지는 짐승들이 도망가는 목을 지키다가 활시위를 당겨 보는 족족 잡았으니 광 속에는 산짐승 모피가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 부자는 3일 동안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광 속의 모피를 몽땅 털어가지고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이었지요. 사냥꾼 부자는 몇 날 며칠 수소문 끝에 아내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사냥꾼의 아내는 모피 수집상과 눈이 맞아 정선읍내에 새 살림을 차린 것이지요. 사냥꾼 부자가 그 집을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당장 동원으로 가자. 이 말에 아내는 배시시 웃으며 대꾸했지요. 사또 앞으로 가자. 이 말씀이군요. 갑시다. 아내가 꼿꼿하게 대들자 사냥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에 그 일이 떠오른 것이죠. 동원으로 가는 길에 개똥이가 몰래 아버지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또 앞에 가거든 절대로 그런 일 없었다고 딱 잡아떼세요. 저만 믿으시고. 뭔가를 아는 듯한 아들 개똥이의 말에 사냥꾼은 그 말에 따르기로 하고 관하러 갔지요. 그리고 그들은 사또 앞에 섰습니다. 이 살인자하고 살 수 없어. 제 발로 집을 나왔습니다. 여자가 그 동안의 일을 사또에게 고하니 사냥꾼은 태연하게 말했지요. 나는 짐승 잡는 사냥꾼이지 사람 잡는 망나니가 아닙니다. 뭐요? 당신 지금 사또 앞에서 거짓을 말하려는 것이오. 사또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범바위로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더냐? 사또는 그 즉시 육방관속을 거느리고 사냥꾼과 여자를 앞세우고 범바위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나졸들이 땅을 파자 정말 뼈가 나왔는데 이방이 그 뼈를 보고 사또에게 아뢰는데 사또나리, 이것은 사람 뼈가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의 뼈이옵니다. 뭐라? 사또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여기까지 내 친히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는데 짐승의 뼈라고? 여봐라, 전현을 당장 옥에 가두고 간부도 잡아 넣으렸다. 일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호롱불 아래 사냥꾼과 아들 개똥이가 마주 앉았지요. 어떻게 된 셈이냐?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나누는 말씀을 문 밖에서 듣고 잠드신 후 몰래 범바위로 올라가 시체를 파내어 멀리 뒷산에 묻고 따라온 우리 집개를 잡아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부부지간은 촌수가 없다는데 그 말이 맞기도 하나 봅니다. 부부란 촌수도 없을 만큼 가까울 수도 있고 촌수가 없을 만큼 남남일 수도 있지요. 옛날 옛적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장터에 파장이 가까워 오는데도 닭을 몇 마리 팔지 못한 닭장수는 쪼그리고 앉아 잔뜩 인상을 쓰고 애꿎은 연초만 박박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꼴에 선비랍시고 떨어진 넓은 갓을 쓰고 떼국이 흐르는 두루마기에 염소수염을 한 어수룩한 사람이 뚫어지게 장닭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러다 닭장수에게 닭값이 얼마냐고 묻지 않고 대뜸 묻는다는 게 이보시오, 대체 이게 뭐요? 닭장수가 속으로는 보면모로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양반이니 마음대로 짓거리지는 못하겠고 하여
선비를 놀릴 생각으로 대꾸하였지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봉황 아니요? 봉황. 그런데 이 어리숙해 보이는 선비가 한다는 말이 이게 말로만 듣던 봉황이로구나. 선비는 허리를 숙여 장닭을 코가 닿을 듯이 살펴보더니 닭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요? 닭장수는 정말 어리숙한 선비인지 아니면 자신을 놀리려는 심산인지 몰라 그냥 말 나오는 대로 대답했지요. 신양이요. 신양. 어째 사실테요? 그런데 선비는 뒤돌아서서 허리춤을 풀고 만지작거리더니 쉰양을 닭장수 손에 쥐어주고 닭을 안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닭장수는 원래 닭값보다 10배도 더 받아 챙겨받은 것이었지요. 왜? 이게 웬 횡재냐? 온종일 장사한 것보다 단 한 방에 더 많은 돈을 챙긴 닭장수는 입이 찢어졌습니다. 저런 미친놈이 하루에 한 놈만 걸려도 좋으련만. 닭장수가 신이 나 선술집에서 막걸리 사발을 비우고 있을 때 고을 동원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웬 미친놈이 수문장에게 때를 쓰며 사또께 봉황을 올리겠다고 야단입니다. 봉황? 이방의 말에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래, 대체 무슨 연유인지 한번 들여보내보거라. 내 사또. 사또의 명에 이방이 선비를 데리고 동원마당으로 들어왔는데 꾀죄죄한 선비가 보자기로 싼 봉황을 들고 사또 앞에 섰지요. 그래, 그 속에 봉황이 들었단 말이냐? 그러옵니다. 불철주야, 우리 고을을 위해 애쓰시는 사또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봉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비가 보자기를 풀자 장달기 사또를 우롱하듯이 회를 치며 꽃기어하고 목청을 뽑아 울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에 화가 난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지금 나를 농락하려는 게냐?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아니 사또날이 분명히 봉황이라 해서 사왔습니다. 뭐라? 그럼 내 놈에게 이 닭을 봉황이라 하고 판 놈이 있단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대체 그 놈이 누구더냐? 사또의 호통에 선비가 봉황을 사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곧이어 닭장수가 관하로 잡혀왔지요. 내 놈은 이 순진한 선비에게 닭을 봉황이라 속여 팔았겠다. 사또나리 그게 아니었고. 얼굴이 붉어진 닭장수가 변명을 하려 이리궁리 저리궁리 해보고 있는데 선비가 불쑥 나서서 말했습니다. 소인이 아무리 본데 없는 숙맥이라지만 닭 한 마리를 200냥이나 주고 살 턱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50냥을 받았지. 내가 언제 200냥을 받았어? 닭장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판세는 결정이 난 것이었지요. 투자한 돈의 4배인 200냥을 챙긴 선비는 동원을 나와 휘파람을 불며 술집으로 향했고 동원에서는 철썩철썩 닭장수의 볼기짝 맞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왔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새로 부임해온 멍청한 사또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멍텅구리가 또 없었지만 신관 사또는 조상 덕분에 벼슬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또한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가 뜨고 어디로 지는지, 자연의 이치가 어떤 건지 도대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또가 이 고을에 처음 온 날은 금음날이었지요. 이런 날은 밤하늘의 달이 뜨질 않지요. 사또는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이튿날 사또는 이방을 불러 물었죠. 여보게,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이 고을에는 달이 없더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알아보고 오게. 눈치가 백단인 이방은 사또의 말을 듣고는 그가 보통 멍청이가 아니라는 걸 금세 알아챘지요. 순간 이방은 사또를 골탕 먹이고 싶어 말했습니다. 사또 아래옵기 황송합니다만 지난 몇 해 동안 이 고을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다른 고을로 떠나가서
지금은 고을이 텅 빌 지경이 되었었지요. 사또는 이방의 말을 듣고 몹시 안타까워하며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다 있나? 그래서 어찌 되었는고? 작년에 이 고을을 다스리던 사또께서 보름달을 따다가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곡식을 사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지요. 그때부터 이 고을에선 달을 볼 수 없게 되었습지요. 이 말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전 사또는 참 지혜로우셨구먼 그래. 그럼 우리 고을 보름달을 어디에 팔았는가? 어디인지는 알 길은 없으나 여기저기 물어보면 보름달을 사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요. 냉큼 가서 그 사람을 찾아 보름달을 도로 찾아오게. 네, 속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요. 이방은 해죽해죽 웃으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사또 앞에 되돌아와서 보고했지요. 사또, 제가 보름달을 사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무슨 일인가? 글쎄 보름달을 사간 사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름달을 다시 파는데 만냥이나 달라 합니다. 뭐라? 만냥? 사또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에 들어가서 돈괴짝을 들고 나와 이방에게 큰 소리를 쳤지요. 내가 이 고을을 위해서 이 정도 돈을 못 쓸 사람 같아? 어서 빨리 가서 보름달을 다시 사오게. 아이고 사또, 이리 큰 돈을 고을을 위해 내놓으시다니 정말 비범하고 어지십니다. 고을 사람들도 사또의 통 큰 배포에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정말 무식한 사또가 가진 것은 어리석음과 허세뿐이었지요. 눈치 빠른 이방한테 옳다구나 걸려들어서 만냥을 순순히 내놓았고 이방은 돈 괴짝을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괴짝을 광에 숨겨놓고 슬며시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이방은 열흘 동안 강원도의 이름난 산을 돌며 기생집에서 신나게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고을의 하늘은 그동안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밤마다 구름이 잔뜩 끼었었는데 이방이 돌아온 날 밤엔 구름이 걷히며 반달이 떠올랐지요. 그날 사또는 드디어 밤하늘에 보름달을 보는구나 하고 동원 마루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반쪽만 떠오르니 화가 잔뜩 난 사또는 이방을 불러 호통을 쳤지요. 아니 이게 뭔가? 내 분명 보름달을 사오라고 했지 않는가? 사실 속으로는 웃음이 삐져나오는 걸 참은 이방이 몸을 움츠리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꾸했지요. 사또, 그 사이에 보름달 값이 많이 올라서 반쪽밖에 못 사왔습니다. 나머지 반쪽을 마저 사려면 만냥이 더 있어야 하니 그냥 반쪽짜리로 만족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요. 그러자 사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만냥이 든 괴짝을 들고 나오더니 괴짝을 이방의 가슴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 돈이면 보름달에 나머지 반쪽을 마저 살 수 있다는 얘기였다. 만일 나를 속였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렇게 다시 만냥을 챙긴 이방은 자기 집으로 가서 광에 돈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멀리 남쪽으로 가서 바닷가에서 한량처럼 부어라 마셔라 한바탕 놀고 대여스에 지나서 돌아왔지요. 이방은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또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사또, 크기가 딱 맞는 반쪽짜리 달을 구하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요. 사또, 앞으로 우리 고을에서도 이전처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요. 아이고, 그래 자네가 고생 많았네. 이방과 사또는 나란히 마당에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밤하늘엔 둥글고 노랗고 탐스러운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랐지요. 옛날 한양에 유시성을 가진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일찍이 글을 읽어 문장이 뛰어났지만 과거를 볼 때마다 낙방하여 나의 쉰해에 이르도록 급제를 하지 못했지요. 그리하여 고심하다가 50살이 넘어 겨우 급제를 하자 그 뒤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재상의 반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렇게 유씨 선비는 뒤늦게 급제를 하다 보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요.
나이 40이 되었을 무렵 딸이 이미 장성하여 시집을 보내야 했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니 출가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유 씨는 생각다 못해 딸의 혼수 비용을 빌리기로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떠올리다가 다소 면식 있는 사람이 전라도 감사로 부임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한번 부탁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곧 선비는 부인이 애써 마련해 준 돈으로 말과 종을 빌려 타고서 허름한 차림으로 전주로 향했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가명에 도착하니 어쩐지 주위가 한산하고 썰렁한 느낌이 들었지요. 선비가 이상하게 여겨 성문을 지키는 군졸에게 묻자 선비가 찾아온 전라도 감사는 며칠 전에 임기가 끝나 한양으로 올라가고 지금 새 감사가 부임해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참 난처하게 되었구먼. 겨우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돌아갈 여비가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꼬? 선비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한탄하고 있는데 마침 나이 어린 기생 하나가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나와 인사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비는 전주에 처음 왔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출입도 없이 독서만 해왔으니 아는 기생이 있을 리 없었지요. 그런데 뜻밖의 기생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나자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너는 일찍이 나를 본 적이 있느냐? 어찌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느냐?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예, 선비 어른. 양반을 보고 인사를 올리는 것은 기생의 본분에 속하는 일이옵니다. 알고 모르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고마운 일이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소녀의 이름은 홍옥이라 하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밝힌 기생은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물었지요. 어르신의 행차를 뵈니 아마도 한양으로 올라가신 사또나리를 뵙고 무엇인가 부탁을 드리러 오신 것 같사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오셨는지 소녀가 들으면 안 될 일인지요? 유씨 선비는 이 기생이 예사로 보이질 않아 자신이 내려오게 된 연유를 소상히 일러주었지요. 가난한 선비의 집안 사정을 주책 없이 털어놓아 부끄럽구나. 선비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기생은 선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의 오라비를 부르자 청동이라는 한 남자가 달려왔지요. 오라버니, 여기 선비님이 빌려 타고 온 말과 종에게 후한 노자를 주어 한양으로 먼저 돌려보내주세요. 홍옥은 선비의 종과 말을 먼저 한양으로 올려보낸 뒤 선비를 자기 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에게 잘 차린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는 그날 밤 함께 동침을 하였지요. 이튿날 기생은 다른 말과 종을 마련하여 선비를 태워 보내면서 딸의 혼수 비용에 쓰라고 100냥의 돈을 주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소녀에게 시 한 구절 지어주시어 뒷날 알아볼 수 있는 증표로 삼게 해주소서. 소녀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겠사옵니다. 이에 선비는 기생의 비단 치마폭에 다음과 같이 적었지요. 청동인 방자가 들불을 밝힌 밤은 아름다운 미인 홍옥이 술을 권하는 때로다. 그리고는 아무런 연유 없이 많은 돈을 받아가기 쑥스러워 망설였으나 우선 급한 딸의 혼사 문제가 걸려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잘 받아 간수했다. 떠나기에 앞서 선비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생이 생전 처음 보는 자신을 이렇게 환대하고 많은 돈까지 주는 까닭을 알 수가 없어 물어보았습니다. 네, 한 가지 묻겠는데 기생이 남자를 취하는 경우를 보면 대체로 3가지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네. 그 첫째는 집이 부자라서 돈이 많은 남자, 둘째는 나이 젊고 잘생긴 남자, 그리고 셋째는 지위가 높고 명성을 날리는 남자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내게는 이 3가지 중 하나도 갖춰진 것이 없는데 너같이 아름답고 예쁜 기생이 이 늙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리도 환대해주는 까닭이 무엇인지 내 알 수가 없어 궁금하구나. 그 까닭을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에 기생은 머리를 숙이고 웃으면서 대답하였지요. 선비어른, 기생이 사람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모두 자기 주관에 의한 것이오니 너무 괴이하게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기생이 준 돈으로 딸의 혼사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선비는 과거를 보아 급제를 했고 몇몇 관직을 거쳐 전라도 감사로 특별히 발탁되어 임지로 나가게 되었지요. 선비가 전주 가명으로 부임해 가니 마침 5명의 기생들이 나와 맞이하는데 그 속에 홍옥도 섞여 있었습니다. 곧 감사는 홍옥을 따로 불러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한 뒤 또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마도 사람을 알아보는 특수한 재능이 있는 것 같구나. 어떻게 내가 오늘날처럼 출세할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냐? 사또 아니올시다. 소인이 무슨 안목이 있어서가 아니옵고 어쩌다가 우연히 그리 된 것이옵니다. 이리하여 감사는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기에 잘 대접해 주던 생각을 하면서 홍옥에게 많은 열정을 쏟아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임하고 한 달쯤 지난 뒤 유감사는 휘하의 관장들에게 통첩하여 잔치를 베풀 테니 참석해 달라고 했지요. 그리하여 정한 날짜에 인근 고을 관장들이 다 모여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감사는 특별히 알릴 일이 있다면서 경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생 홍옥을 불러 옆에 앉혀놓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내 오늘 이 잔치를 열게 된 것은 지난날 입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오. 여기 옆에 앉아있는 기생 홍옥이 바로 지난날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외다. 유감사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어서 돈 1,000냥을 꺼내 홍옥에게 상금으로 내려주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 관장들은 기생 홍옥의 사람을 알아보는 감식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제각기 돈을 내어 홍옥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유감사는 홍옥에게 물었지요. 너는 앞으로도 계속 기생으로 살고 싶으냐? 아니면 나의 부실이 되어 한평생 내 곁에 살고 싶으냐? 그 밖에 다른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겠느냐? 내 다 들어주겠노라. 그러자 홍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본래 기생이 되길 원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생으로 살기는 싫사오며 또한 소실이 되는 것도 내키지 않사옵니다. 소녀의 본 남편이 농사를 짓는 농부이오니 허락해 주신다면 남편을 따라가서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옵나이다. 감사는 홍옥의 말을 듣고 소원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생 홍옥은 그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일생 동안 안락하게 살았다 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에 구두쇠란 구두쇠는 다 모여 산다는 자린고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새색시가 시집을 왔죠. 새색시가 막상 시집을 와서 보니 이 마을에 구두쇠라는 구두쇠는 다 모여 사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사촌 오촌, 사돈의 팔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 모두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구두쇠였죠. 그런데 하필 새 며느리가 시집 온 집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으뜸가는 구두쇠였습니다. 이 시아버지는 해가 뜨거운 한여름날에도 부채를 펴서 붙이지 않고 코앞에 대고 목이 아프도록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지요. 그리고 평소에도 집신이 달까봐 사람들이 보일 때만 신고 혼자 있을 때는 들고 다녔습니다. 또 언제는 귀한 장독 뚜껑을 열어두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았다 날아갔는데 그걸 본 시아버지는 그 파리를 한나절을 쫓아 기어코 잡아서는 파리다리에 묻은 장이 아까워 핥아먹고 파리를 놔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다음 날 새 며느리가 큰일을 치고 말았죠. 방을 닦다가 천장을 보았는데
웬 썩어 빠진 굴비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며느리는 거치적거리고 매달려 있는 게 보기도 이상해서 냉큼 떼어다가 거름더미에 내다 버렸지요.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들어오는데 밥상 위엔 반찬 하나 없이 식구 수대로 밥만 한 그릇씩 달랑 놓여 있었지요. 그때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천장을 딱 쳐다보더니 그만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서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저 천장이 왜 이리 허전하냐? 시아버지는 말까지 더듬었지요. 아버님 왜 그러셔요? 천장에 매달아 놓은 자방굴비가 안 보여서 그러는구나. 아, 그 굴비 말씀이셔요? 천장에 매달려 있어 보기도 그렇고 해서 거추장스러워 치웠습니다. 그 말에 화들짝 놀란 시아버지는 다급하게 물었지요. 어디다 말이냐? 거름더미에 내다 버렸는데 무슨 일이셔요? 뭐라? 밥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를 우리 식구가 이렇게 5년 동안 해왔으니 앞으로 5년은 더 쓸 것인데 버리다니 웬 말이냐?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낮에 내다 버린 비쩍 마른 굴비는 온 식구의 10년치 반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알아차린 새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말했습니다. 그게 그런 건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뭔가 결심한 듯 말했지요. 몰랐으나 마나 이제 굴비가 없어졌으니 내가 굴비를 대신해야겠다. 앞으로 식구들 밥 한술 뜰 때마다 굴비라고 한마디씩 해라.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시킨 건 다름 아닌 굴비라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새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식구들이 밥 한술 뜰 때마다 굴비를 외쳤지요. 하지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부끄러움이 많은 탓에 작은 소리로 굴비를 외치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탐탁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싱겁다. 좀 더 크게 해라. 또 큰맘 먹고 목청껏 크게 지르기라도 하면 에이 너무 짜다. 웬 살림이 이리 해프냐 하면서 면박을 줬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새 며느리도 어느새 구두쇠 마을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하루는 식구들이 들로 산으로 일하러 나가고 며느리 혼자 집을 보고 있는데 마침 고등어 장수 목소리가 들렸지요. 고등어 사세요. 싱싱한 고등어 사시오. 꼬리를 살랑살랑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싱싱한 고등어 사시오. 며느리는 고등어 장수, 고등어 파는 소리만 들었는데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습니다. 사실 시집 와서 이날 이때까지 생선 대가리 구경도 못 해봤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끼니 때마다 굴비를 외쳐대기만 했지. 고등어 한두 손은 고사하고 반토막이라도 살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살라치면 한 푼이라도 써야 할 텐데 명색이 자린고비 며느리가 돼서 한 푼인들 두 푼인들 쉬이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돈 한 푼 안 쓰고 어찌 맛을 볼까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때 번쩍 좋은 생각이 난 며느리는 한달음에 달려나가 고등어 장수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고등어를 고르는 척하면서 비늘이 어떠니 눈알이 어떠니 하며 이리 주물럭 저리 주물럭 이리 만지작 저리 만지작거렸죠. 그렇게 한나절을 뜸들이며 고등어 몸통이고 비늘이고 꼬리고 지느러미고 가릴 것 없이 만지작거리기만 하다 손에 비린 것을 잔뜩 묻혀가지고는 결국 사지 않겠다며 일어났습니다. 고등어 장수는 화가 잔뜩 나 말했지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오? 안 살 거면서 이리 주물러나 버렸으니 이걸 어디다 팔라고? 에이, 상종도 못할 사람 같으니라고. 화가 난 고등어 장수는 뒤도 안 보고 가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그냥 한달음에 집으로 왔지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 대야에 물을 받고 비린 것을 잔뜩 묻혀온 손을 씻었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생선이 먹고 싶은 며느리가 국리 끝에 생각한 것이 이거였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손 씻은 물에 소태를 붓고 국을 끓였지요. 비린 것을 묻혀와 씻은 물은 보기에는 멀건 물인데 생선 비린내가 제법 솔솔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은근 식구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낮에 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고등어 장수가 왔기에 고등어 고르는 척하고 손에다 비린 것을 잔뜩 묻혀와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여놨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선국을 끓였으니 어서 드셔보셔요. 며느리는 이 말을 하고도 자신을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칭찬은커녕 벌쩍 뛰며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아이쿠 얘야 넌 참 손도 해프구나. 장차 우리 집 살림이 나만 하겠느냐? 그 손을 대야에 씻으면 어쩌란 말이냐. 큰 물구멍에다 씻었으면 우리 식구 1년 내내 생선국을 먹을 텐데 말이다. 세상에 이 귀한 걸 함께 먹어 치우자고 솥에다 국을 끓이고 말았구나. 구두쇠 중이 구두쇠였던 시아버지는 그저 아깝기만 했지요.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등어 비린 걸 묻혀와 대야에 씻은 게 금세 온 마을에 소문이 났지요. 자린고비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한술씩 더 떠서 며느리를 타박했지요. 아유, 그 집 며느리는 부자 되기 다 틀렸어요. 그렇게 살림이 해프잖아요. 그러게. 그 손을 동네 우물에다 씻었어야지. 그랬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평생 생선국을 먹을 텐데 말이에요. 평생 이 며느리가 칭찬받는 날이 올까요? 옛날 옛적 소금장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는 형편이 궁색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했지요. 그래서 깊은 산골짜기도 마다하지 않고 소금을 팔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소금 짐을 짊어지고 소금을 팔러 나갔다가 어느 산 고개에 다다랐을 때 짐도 무겁고 다리도 아파서 고갯마루에 있는 큰 나무 밑에 소금찜을 부려놓고 쉬고 있었죠. 그러다 무심코 건너편에 있는 무덤을 발견하여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무덤 옆에서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나오더니 무덤을 파헤쳐서는 사람의 해골을 꺼내고 있지 뭡니까. 소금장수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나무 뒤에 숨어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그 여우는 해골 바가지를 제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제주를 넘더니 할머니로 둔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막대기를 지팡이 삼아 짚고 소금장수 앞을 지나갔습니다. 소금장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물었지요. 할머니는 어디를 가시느라고 혼자 이런 산길에 계십니까? 할머니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아휴, 허리야. 너무 조카네 집에 잔치가 있어서 가네. 소금장수는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아마도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셔요? 나도 아랫동네로 가던 참인데 내가 잘 모셔다 드리지요? 소금장수가 여우가 변한 할머니와 함께 제를 넘어 동네에 막상 와보니 고래등 같은 부잣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져 동네 사람들 친가 친척들로 득실득실했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나타나자 그 집안 식구들은 모두 나와서 제 넘어 할머니가 오셨다. 반가이 모셔서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절을 하고 다들 큰 상을 갖다 놓느라 야단들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죠. 소금장수는 잘못하다가는 이 집 식구들이 저 둔갑한 할머니한테 변을 당할 것 같아 따로 주인 영감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저 할머니를 모시고 온 사람인데 할머니 좀 조용히 만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 영감은 화를 벌컥 내며 소금장수를 꾸짖었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말을 하느냐? 늙은 할머니라 해도 여자인데 어디 외간 남자가 여자를 만나자고 하느냐? 어르신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 할머니를 모시고 온 덕택으로다가 잘 얻어먹게 되어서 고맙다는 인사나 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 오고 가고 하느라고 시끄러워지자 방 안에 앉았던 할머니가 소금 장수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했지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간 소금 장수는 방문을 꽉 걸어 잠그고 몰래 감추어 들고 갔던 물풀의 나무 작대기로 할머니를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캥캥 소리를 지르면서 천년 묵은 큰 여우가 되어 죽어 넘어지고 말았지요. 소금 장수는 주인 영감을 불러 이것을 보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 아니었다면 당신네 집에 큰 재변이 날 뻔했어. 내가 비록 소금 장수를 할망정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런 궤변을 미리 막는 사람이요. 주인은 소금 장수의 말을 듣고 놀라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양반인 줄을 몰라보고 아까는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그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좋은 자리에다 앉히고 큰 상을 차려다 크게 대접하고도 돈을 1000냥이나 주었지요. 그런데 그때 거기 모여있던 손님 중에 이웃 고을에 사는 최부자라는 사람이 소금 장수를 보고 어떻게 해서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을 알아냈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소금 장수는 직접 보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손에 쥔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가리키면서 허풍을 쳤지요. 아이고, 이 작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 알게 되죠? 최부자는 그 작대기가 탐이 났습니다. 이보시게 거참 신기한 작대기일세. 그 작대기 나에게 팔지 않겠나?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작대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보물을 함부로 팔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팔지 않아요. 소금 장수가 벌쩍 뛰면서 거듭 거절하자 최부자는 더욱 그 작대기가 갖고 싶어 안달이 나서 자꾸만 팔라고 졸라댔습니다. 소금 장수는 안 판다고 몇 번을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체하고 많은 돈을 받고 그 나무 작대기를 팔았지요. 그렇게 소금 장수의 작대기를 산 최부자는 그날부터 온 사방으로 잔치집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네에 가 잔치를 벌이는 부잣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잔치 손님 가운데 할머니가 있나 없나 살펴보았습니다. 때마침 안방에 한 할머니가 큰 상을 받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최부자가 자세히 보니까 그 할머니는 언젠가 소금 장수가 때려잡은 할머니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지 됐다. 최부자는 다짜고짜 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물풀의 나무 작대기로 그 할머니를 후려갈겼지요. 할머니는 아이쿠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최부자의 생각과는 달리 여우로 변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은 최부자가 재차 작대기를 휘두르려는 순간 집 식구들이 모두 달려들어 최부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못된 놈아, 어디서 뛰어들어와 남의 집 어른에게 이리 못된 짓을 하느냐, 이 죽일 놈아. 집안 식구들은 울며불며 달려들어 최부자를 두들겨 팼지요. 최부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지요. 순간 소금 장수에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안 최부자는 통곡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보물이라고. 소금 장수한테 속은 내가 어리석은 놈이지. 뒤늦게 후회와 변명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무작대기 하나로 그저 자신을 과시하고 큰 돈을 벌려고 했던 욕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였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